역사와 역사, 문화와 문화가 만났다. 역사와 문화재를 소재로 인플루언서들이 펼치는 본격 토크 배틀쇼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권의 의학 서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조선의 의사 허준의 동의보감과 벨기에의 해부학자죠. 베살리우스의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파브리카라고 부르는데요. 두 의학서를 통해서 다양한 의학의 발전 그리고 동서양의 차이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평생토록 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허준 씨. 저는 네. 이제 세계 이 유산으로 네. 동의보감이 등재되면서 네. 내 인생에 요분을 넘어설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아니, 저는 아버님께서 혹시 너무 존경하셔서 이름을 따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일라이는 이 책들이 좀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네. 들어봤어요? 일단은 안 들어봤고요. 그 의학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 방송 위해서는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동의보감은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의 지은 의학책이고, 그리고 파프리카는 베살리우스 쓴 해복책이라고 들었는데요. 해부학. 네. 해부학이라고. 네, 그래서 모두도 500년 전 책인데 아직도 인정을 받는 거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약간 파프리카에 좀 더 관심이 아니, 있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 말고 파브리카. 파프리카. 되게 어려운 파프리카로 야채로 네네네네.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송 작가님 벌써 내관복 입으셨습니다. 오늘 동의보감 가시는 거죠? 예, 든든하네요, 그냥. 이순신 네. 편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지. 칼을 갈고 오셨구나. 심영환 선생님은 베살리우스의 파브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네, 텐데 책의 저자를 좀 알고 가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허준 어떤 인물일까요? 너무 유명하시죠? 허준 선생님은 1539년 경기도 양천현에서 태어나요.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 둔촌동이죠. 아버지는 허론이에요. 용촌 부사를 지닌 양반이죠. 하지만 허준은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어렸을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1569년 내의원 의관이 됩니다. 입궁 후에도 천재적인 기술과 피나는 노력으로 1596년 당상관에 올라요. 여러분, 당상관이 뭐냐면 임금이 지내는 곳이 당이에요, 집이. 그리고 임금의 집의 상 위에 오르는 관리예요. 국가가 인정한 양반이 된 거죠. 그리고 1610년 동아시아 최고의 의서 동의보감을 편찬하죠. 그런데 약간 좀 불편한 진실. 사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내의원 의과의 수석으로 입격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낙하산 인사였어요. 낙하산. 아하. 보면은 당시에 유이춘이라는 조선 중기의 문인인데 그의 일기를 보면은 내가 허준을 위해서 이조판서 홍담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의원에 청구해 준 것이다. 어머나. 결국 recommendation letter로 내의원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의원 되기 전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의사 어떤 그 명의로서 대단했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거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준 건 아니다라는 거. 자, 베살리우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제가 살면서 허준과 베살리우스를 같이 이야기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2%의 특징이에요. 재밌어요. 나 이제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는 1524년생입니다. 브뤼셀에서 이제 아버지도 의사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의사 교육을 쭉 받고 내려온 집안. 사실은 좋은 집안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환경도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주변에 작은 동물들에 관심을 보이면서 잡아서 이렇게 좀 해부를 많이 해봤다. 약간 좀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좀
워낙 나중에 비범한 업적을 내서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통념이 깨지면서 새로운 걸로 나아가던 좀 그런 애매한 시기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좀 이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바탕 위에서 이 사람이 의학자로서 하나하나 이제 수련을 쌓게 됩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그 사람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비슷한 시대에서 태어났고요. 16세기. 유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경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 시기에서는 솔직히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되게 생각가 그러니까 이제 해부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일 필요는 없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서양 의술이 인류 의술에서 가장 이제 선진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해부학이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되고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과학을 억압하고 이건 좀 오해예요. 오히려 이제 교황이나 교회가 그런 거 후원도 많이 해줬었는데 다만 이제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전문적인 어떤 그런 해부학이라는 게 발전하지도 않았고 의사가 직접 해부를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어떤 좀 미숙한 단계가 일반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의사와 이발사가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발사가 이제 머리 자르다가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또 유명하고 또 사실은 이 어떤 의과 수업을 하더라도 직접 이제 교수가 탁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직공들을 데려와서 자 네. 이거 열어봐, 발라봐. 빼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숙한 단계 그래서 여전히 어떤 고대나 근대 그 중세 초입의 의술이 유지가 되던 때였으니까 한편에서는 여전히 뭐 유럽의 의술의 수준은 떨어졌고 하지만 여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해부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네. 누군가가 정말 좀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으니까 일종의 베살리우스 입장에서 이제 나의 때가 오고 있구나. 처음 본인 몰랐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요. 해부하는 해부 문화를. 네, 네. 그런 거는 저는 익숙해서 약간 해부하는 거는 아까 다들 놀라셨는데 그렇게 놀란 일이 아니었어요. 궁금한 게요. 독일도 네. 이발소에 빨간색, 파란색 이거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게 유럽에서 온 다 그 유럽에서 상징인가 들어오는 보다. 여기 들어간다는 게 아 그게 이제 이발사가 그렇게 맞아요, 해부하고 맞아요. 받아서 뭐 이게 네. 유럽도 그렇구나. 조선은 이 시기에 어땠을까요? 더 보수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조선시대 의과 교육은 어땠을까? 보통 전의감이나 해민서에서 생도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립의과대학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의원 문화생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공부를 하든 간에 그들의 로망은 내의원 의원이 되는 거죠. 이 허주는 사실상 추정만이 가능한데 이렇게 보면은 의술이 중인계급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양반인데도 의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걸 유의라 그러죠. 대표적인 분이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대표적인 유의였어요. 아마 허준이 당대 석학들하고 교류한 기록을 보면은 그들에게 의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서구 등촌운동이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양천구에 허준박물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서구하고 그 양천구하고 좀 관계가 좀 애매한데 허준 박물관 앞에서 허준 축제를 또 합니다. 축제에서 MC를 봤었어요. 이렇게 개연성이 아니 그게 안 부르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 세계 기록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보감. 이게 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출발선은 허준 선생이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 결론을 듣다 보니까 지금 무게를 저쪽으로 실어주는. 일단 출발. 네. 사회를 많이 보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많이 오세요. 실질적인 이해관계? 네, 동의보감과 파브리카를 좀 직접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 선생님, 파브리카는 당시에 굉장히 또 놀라운 책으로 인정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혁명적인 변화죠. 실제로 직접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뭐 사형수에 몸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신을 직접 해부해서 그 모든 오장육부와 그리고 근육의 모습들을 다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니까 어마어마한 과정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이야 이제 뭐 의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고 얘기 들어보면 그거 보다 기절하고 들어왔다 난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는 이제 그런 게 너무나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손으로 해부를 해보고 이 감각을 느끼겠다. 이제 그 다음 행동들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아무 사람을 잡아다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파리 공동묘지를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사체의 좀 뼈라든지 좀 이렇게 그런 것부터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수집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결국 이제 당시에 검시나 사체 해부가 비교적 자유로웠던 곳이 이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사형수들 이제 죽고 나서 얼마 안 된 그 사형수들의 시신을 해부를 하게 되면서 노하우를 갖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파도바 대학에서 이제 이런 경력을 인정받게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책을 작업하면서 학문적 업적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해부학을 이거 공개하면은 그러면 직접 학생들도 그러면 거기서 해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공개적인 해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마추어라든지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 사람이고 전문 집도에 의해서 이걸 진행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어떤 의학적 지식에 대한 수준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더라도 해부학 강의가 이제 나중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초에 의해서 나오는 의학적 결과가 대단하니까 배우려고만 오게 되는 거고 이 그림을 보더라도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이 어떤 그 핵심 집도의가 베살리우스고요. 옆에 사람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이걸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의 끝을 보면 원숭이나 개가 이제 아주 구석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원숭이나 개를 해부하는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의학적 시대가 나타났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 제가요? 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사람의 간입니다. 개의 간과는 다르죠. 이게 갈레누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1300년 넘게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턱뼈를 보십시오. 갈레누스는 사람의 아래 턱뼈가 2개의 조각이 맞물려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래 턱뼈는 하나입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이죠. 우리가 보통 서양 의술을 이야기하면 히포크라테스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바득바득 따지면서 해부학적 결과를 입증을 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처음엔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잠깐만 나도 한번 해부해 봐야 되겠네. 아 다른 방식을 썼으니까 나는 그럼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해 봐야 되겠네 하면서 일종의 의학사의 혁명적 변화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양 의술이 이제 오늘날과 같은 성과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맞네요. 굉장히 중요한 진짜 혁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넘어오신 거죠? 순간 했네. 오늘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세요. 어떡해요. 아니 이 모습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저는 빠져들게 됐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동의보감 그 밀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렇죠. 그 동아시아 최고의 의학서잖아요. 그렇죠. 동의는 중국의 동쪽이니까 조선이죠. 그러니까 조선의 의학이라는 뜻이고 보감은 봄을 할 때 모자에다가 거울 감자예요. 그 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배스러운 거울이죠. 이 동의보감이라는 제목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중국 의학에 비견되는 조선 의학의 표준을 세운 의사가 바로 동의보감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국의 가장 큰 한의학 대학의 캠퍼스에 허준 동상이 있어요. 오. 진짜로. 진짜요? 예. 그 중국도 인정을 한 거죠. 이건 저 개인적인 저의 피셜입니다만은 파브리카는 해부도잖아요. 예, 의학백서가 아니죠. 동의보감은 의서예요. 처방전이 있는 책이죠. 동의보감은 14년간의 허준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기침에는 배 도라지를 먹을까요? 정말 노골적으로 편향적인데? 이 동의보감은 허준이 14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을 했어요. 게다가 대중서로 만들기 위해서 활자 부분으로 간행을 합니다. 이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정말 참상이었잖아요. 예. 그걸 선조임금이 봅니다. 그리고 허준한테 명을 내리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허준 선생님? 또 제가 지금 네, 또 허준입니다. 오늘 기승전 이거 허준. 좀 뭔가 저기 검찰 수사가 필요해요. 뭐 커넥션이 이게 아주 근자의 나도는 중국의 의학 서적들을 보자면 모두가 용렬하고 천박하여 불필요한 것만 많이 모아 도무지 볼만한 책이 없으니 여러 의학 서적들을 모아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성하라. 그러니까 동의보감의 편찬의 어떤 시작이 선조임금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다른데 두 분이 만약에 만났다면은 얼마나 완벽한 의사가 나올 것 같은지 좀 궁금한데. 내외과가 합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저도 항상 그게 아쉬웠던 게 외과가 빠져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같은 시대도 살았고. 400년 전에 만든 책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아침에 가끔 TV 보면은 한의사님이 동의보감에 의하면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네네네. 계속 베스트 스테디셀러인 거죠. 이유가 뭐냐면 효용성입니다. 효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의사나 이제 기존의 의사를 봤어. 갔더니 산삼을 먹으래, 나보고. 그리고 수입산 중국 약재를 먹으래. 비싼 약재. 어떻게 못 먹지. 먹어요? 못 먹, 차라리 죽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보감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집 앞에 민들레 그거 있죠? 그 뿌리를 삶아 먹어. 그러면 괜찮아져. 정말 너무 쉽게 약초를 구할 수 있게끔 지필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약초가 헷갈리니까 한글로 딱 돼 있고요. 더 대박은 뭐냐면 이게 한 가지 약초라도 지방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방언까지 적어놓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건 의미가 이 있다. 동의보감의 가치는 선조가 당시에 허준에게 명을 내린 그 명예도 딱 나오거든요. 그대도 알다시피 상간벽지에는 의사와 약이 없어서 일찍 죽는 일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약초가 많기는 하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 이를 분류하고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도 같이 써서 백성들이 알기 쉽게 하라. 뭐 부정하지 않아요. 표정이 제가 뭐 부정을 해야 되나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선조가 의학적 지식이 되게 뛰어났고 허준의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었다라고 분석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후원자였다는 걸 뭐 인정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중국의 사신들도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 의사에 관심을 보였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관료들이 중국에 가서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놀래고 오기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는 것. 사실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게 단방 처방이거든요. 민들레 같은 거 쓴다는 게 그게 부작용이 뭐냐면 뭐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약제가 단순하니까 세게 치료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시대성에 한계가 있다는 건 언제나 있는 거니까 너무 또 이렇게 좋다고 미워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정확한 지적 같아요. 동의보감은 총 5편이에요. 내경편.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요. 내부의 풍경. 배경. 네, 내과죠. 내과. 그리고 외과인 외경편이 있고요. 지금의 소아과, 산부인과, 감염내과 같은 온갖 질병들을 다루는 잡병편이 있고요. 약물 처방, 즉 요즘으로 치면 약국에 해당하는 탕액편, 그리고 침과 뜸, 요즘으로 비유하면 뭐 의료기기 사용법 정도, 친구편 이렇게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굳이 이제 딴지를 걸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질병을 치료하려면 자르고 썰고 하여튼 왜냐 이게 좀 다른데 파브리카 같은 건 7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목록이 달라요. 정확히 달라요. 제1권은 두개골과 골격, 제2권은 근육, 그리고 이제 3권이 되게 중요한데 순환계.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통을 갖고 있느냐. 제4권이 신경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경계까지요? 그리고 제5권이 복부와 장기들, 6권이 심장과 폐, 그리고 7권이 뇌와 안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동의보감만의 비판이 아니라 이 동양의학이 어느 시점에서 멈췄다라면 훨씬 더 후진적이었었던 서양의학이 이제 그걸 깨고 나가면서 감히 동양의학이나 혹은 여타 지역의 의학이 보지 못했던 길들을 하나하나 이제 열어갔다는 건 좀 부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있는데 이렇게 작가님 호준의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도 인체 고주도 이렇게 비슷한 거 있나요?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있긴 약간 있죠. 베슬러는 있잖아요. 당황해 하시잖아요. 당황해 하시죠. 자, 자, 빨리 수습하세요. 맞아요. 사진 봐야 되겠다. 근데 이 동의보감에도 그림이 있잖아요. 신형장구도라고. 예, 근데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사실 저렇게 보면 베살리우스가 그린 그림은 네. 극사실형의 미술 뭐 이런 느낌이라면 예, 동의보감에 올라와 있는 건 약간 이제 상상화 뭐 이런 느낌. 관념적인. 예. 근데 그게 어떤 게 꼭 옳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게 위치는 다 맞아요? 아니에요. 위치도 안 맞고 그 없는 장기들도 그러시고 없는 장기. 막 당황하시네 특별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또 하나가 이건 아마 문화예술적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해부에 대한 지원이 높아졌는데 이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이탈리아에서 발굴이 막 이루어지면서 그리스 로마 시절에 조각상들이 엄청 발굴이 되고 문화예술적으로 인체 모양 같은 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십 구의 뭐 해부를 직접 해봤다라든지 미켈란젤로가 정말 인간의 모든 근육의 어떤 모양을 다 알았다고 할 정도로 단순하게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 로마를 끄집어내면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실제로 이게 베살리우스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티치아노, 얀반
킬카르라든지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함께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베살리우스는 의학적인 관심,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은 이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리스 로마적인 어떤 예술의 장르를 탄생시키는 의지가 섞여서 지금 작품이 나오게 된 거여서 미술도 엄청 발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네요. 네. 이게 약간 밀리네 이거가 갑자기 자신감 어디 갔지? 힘. 꼭 이겨야 돼요. 아니 지금 이게 오해가 있는 게, 자, 이 신형 장부도는 신형 장부를 보시면은 눈을 뜨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벌렁벌렁 거리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즉 살아있는 사람의 체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신의 흐름과 오장육배 운행을 일종의 그린 개념도로 바라봐야지 그걸 사실도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세에 신체에 손을 안 대는 상황에서의 의술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소우주 같은 인간의 존재를 이제 추상적으로 도식화한 그림이다라는 관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의 그림 자체를 똑같이 비교한다라는 건 이제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굳이 따지게 된다면 이쪽 양날의 검인 건데 이런 거잖아요. 서양 의학은 질병에 천착을 하게 되고 질병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능함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동양 의학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적인 성격이라든지 여러 삶의 전체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으로서의 질병을 다룬다는 데서 장단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제가 영원히 베살리우스 입장에서만 살 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16, 17세기를 평정했던 우리의 동의보감과 파브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에 더 끌리십니까? 제가 좀 베살리우스 축제 좀 네네. 알아봐 드릴까요? 계속 하셔야죠. 자녀를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행사 이제 괜찮습니까? 뭐 행사 안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동의보감을 선택하겠습니다. 테스트. 안 불러도 아니 진짜 괜찮았어요. 전혀 상관 안 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네네. 왜냐면 지금 이 파브리카를 보면은요, 네. 뭐가 있냐면 전문가들만 행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한글로 번역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굳이 비싼 재료를 사지 않아도 서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의학이란 우리 일반 대중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동의보감이 더 훌륭하지 않나. 제 생각에 여태까지 그동안 이런 어떤 공격이 많았어. 그래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나름의 논리가 정립돼 있어요. 있는 거야. 이만. 이건 너무 완벽해. 네. 생각해보면 큰 병 고치긴 또 힘들잖아요. 예? 외과가 잘 생각해보세요. 없으니까. 큰 병 걸리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이미 정립돼 그리고 있어요. 작은 근데 하나 병. 분명한 건 다른 건 다 알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안 쳐다보고 있어. 나도 염치라는 건 있어요. 일라이자. 네. 저는 사람의 비밀을 이렇게 그러니까 밟고 싶어서 베살리우스의 이제 해부를 아마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울 것 같고 그거 누구가 하는 그 일이 아니니까 좀 대단한 것 같아서 또한 좀 더 가까우고 느껴서 무조건 해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더라도 허준과 베살리우스는 당대 최고의 학자라는 점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보여준 동의보감과 파브리카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책을 통해서 또 오묘한 인간의 내면도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퍼블 레전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